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3억 원이 통장에 입금되고 앞으로 연봉 4억 원을 약속받는다면 중국에서 일하시겠습니까? 이 제안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진 149명에게 발송된 중국발 포섭 메일 속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직후 CIA가 비상령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몽땅 유출된 겁니다. 천인계획. 중국의 조직적인 기술 탈취 작전. 미국의 최고 두뇌들이 돈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CIA는 한국에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3배나 많은 포섭 시도를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악관이 기술 보호를 위해 한국을 언급한 이유. 지금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CIA 과학기술분석관 에단 폭스입니다. 2025년 3월 12일 새벽 워싱턴 본부 지하 3층 분석실에서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트럼프 정부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중국산 드론과 AI 모델이 미국 시장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가격은 미국 제품의 10분의 1, 그런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았죠. 백악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기술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즉각 CIA에 지시를 내렸죠. 48시간 안에 답을 내놔.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는지 밝혀내라. 저는 그날 밤 중국 드론의 소스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율비행 알고리즘, 센서 융합 기술, 실시간 제어 시스템까지 전부 MIT와 스탠퍼드 논문에서 나온 방법론이었거든요. 딥시크와 같은 AI 모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조를 뜯어보니 오픈 AI와 구글 브레인의 연구 패턴이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이건 우연일 수 없었죠. 제 머릿속에 2020년 1월에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 학과장 찰스 리버 교수가 FBI에 체포됐던 날이죠. 그는 나노 기술의 세계적 권위자였어요. 미국 국방부 비밀 프로젝트를 수십 개나 맡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중국 정부로부터 매달 5만 달러씩 받으며 연구 성과를 빼돌렸던 겁니다. 3년간 총 225만 달러였어요. 중국은 그에게 우한 공대 내에 연구실까지 만들어줬죠. FBI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수백 건은 더 있을 겁니다. 저는 보안 서버에 접속했어요. 암호명 천인계획, 중국어로는 치엔런지화라고 부르죠. 2008년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가 직접 운영하는 해외 인재 포섭 프로그램입니다. 겉으로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기술 탈취 작전이에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600개 이상의 인재 연깁 기구를 설치했다고 하더군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신 활동 로그가 쭉 펼쳐졌어요. 지난 6개월간 발송된 포섭 메일 목록이었죠.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주요 연구기관으로 발송된 메일이 총 412건이었어요. 하버드대 83건, MIT 71건, 스탠퍼드 62건, 켈텍 49건, 나사 산하 제트추진연구소 48건이었습니다. 메일 내용을 클릭했어요. 제목은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프로그램이라는 그럴듯한 문구였죠. 하지만 본문을 읽는 순간 저는 허수음이 났습니다. 연봉 200만 위안, 약 30만 달러. 주택 무상 제공,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의료비 전액, 이사 비용까지 전부 중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연구비는 별도로 최대 수백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계약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귀하의 연구 성과 및 지식재산권은 중국 정부가 우선 소유합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돈을 주고 기술을 사는 거였죠. 아니, 정확히는 사람을 사서 기술을 빼가는 겁니다. 저는 응답률 통계를 확인했어요. 미국 과학자들의 회신율은 58%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중 22%는 실제로 중국행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더군요.
이런 젠장.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 돈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연구자들까지 말이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발송 대상 국가별 통계표가 떴거든요. 미국 412건 옆에 적힌 숫자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1348건.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3배가 넘는 숫자였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세부 내역을 열었어요. 카이스트 149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포항공과대학교 113건이었습니다. 왜 한국이지? 저는 급히 분석 보고서를 뒤적였어요. 답은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핵심 소재와 공정기술, 초정밀 센서, 실전형 AI 제어, 자율주행 시스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실전 기술이라는 점이었어요. 논문으로만 존재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 말이죠. 중국이 자체 개발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핵심 원천 기술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은 이제 목표를 바꿨구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그날 밤 저는 국가안보협회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천인계획 표적 전환, 대한민국. 다음 날 새벽 국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폭스, 내 방으로 와. 국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장, 부국장,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이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국장이 제 보고서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폭스, 이게 확실한 거야? 예, 확실합니다. 중국은 한국을 1순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부국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미국은 응답률이 58%인데 한국은 왜 이렇게 낮지?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화면에 통계가 떴어요. 한국으로 발송된 1348건의 메일 중 97%가 읽음 처리됐지만 답장은 단 1%, 정확히는 13건뿐이었습니다. 평균 열람 시간이 4.6초입니다. 읽고 바로 삭제한 거죠. 국장이 팔짱을 꼈어요. 미국 과학자들은 절반이 답장을 보냈는데 한국 사람들은 99%가 무시했다? 같은 조건인데? 네, 똑같은 조건입니다. 한국 돈으로 연봉 4억 원, 주택 제공, 연구비 수십억 원 지원,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까지 동일했어요. 보좌관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이 안 돼? 돈 앞에서 인간은 다 똑같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파일을 하나 더 열었어요. 미국 과학자들의 답장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에 메일 내용이 떴죠. MIT 교수 한 명이 보낸 답장이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연봉을 250만 위안으로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주택은 베이징 어느 지역에 제공되는 건가요? 국제학교 근처면 좋겠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원의 답장도 비슷했어요. 제안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더 알고 싶습니다. 차량 지원은 포함되나요? 가족 의료보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연구실 규모와 장비 수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켈텍 박사후연구원의 메일도 있었죠. 박사과정 마치고 바로 지원 가능한가요? 초기 정착금은 별도인가요? 배우자 비자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나요?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협상을 하고 있잖아. 맞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흥정입니다. 더 나은 조건을 받아내려는 거예요. 부국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한국은 13건은 뭐였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파악 못했습니다. 암호화돼 있어서 내용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럼 실제 유출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미국은 58%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한국은 1%도 안 되는 극소수만 반응했어요.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국인 교수 한 명이 천인 계획으로 넘어가 자율주행 센서 기술을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 법원에서 징역이 확정됐죠. 하지만 이건 중국의 시도에 비해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은 건 아니지만 미국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적다? 정확합니다.
미국은 수백 건이 넘어가는 반면 한국은 적발된 사례만 봐도 손에 꼽을 정도예요. 보좌관이 의자에 기댔어요. 미국은 절반이 넘어가고 한국은 극소수만 넘어간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하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었거든요. 데이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경제적 조건은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한국 교수 평균 연봉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니까요.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정부가 압박한 거 아냐? 아닙니다. 매일 수신 로그를 보면 정보 개입 흔적은 전혀 없어요. 순전히 개인 판단으로 삭제한 겁니다. 심지어 그 유출 사건도 내부 고발로 적발됐지 정부가 먼저 찾아낸 게 아니었어요. 국장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럼 대체 뭐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아. 하지만 그 전에 중국 측 분석이 더 필요해.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해.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다시 데이터를 뒤적였어요. 미국 58% 응답, 한국 1% 응답. 미국은 수백 건 유출, 한국은 극소수만 적발.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게 뭘까요? 같은 제안, 같은 돈,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중국은 분명 이 차이를 알고 있을 거야. 그들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알아내야 해. 그날 밤 저는 CIA 정보 네트워크에 요청을 넣었습니다. 중국 내부 문건, 특히 천인 계획 관련 최신 전략 보고서를 입수해달라고요. 며칠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었어요.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반드시 찾아낼 거야. 한국이 왜 다른지, 그리고 중국이 왜 그들을 노리는지. 책상 위 보고서 표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천인계획 한국 공략 분석, 1차 보고. 저는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미국은 협상했고 한국은 거절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틀 뒤 책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장실이었어요. 폭스, 좋은 소식이야. 중국 내부 문건 입수 가능하다고 연락 왔어. 48시간 내로 받을 수 있대.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해외인재관리국에서 작성한 2단계 전략 보고서래. 네가 찾던 거 맞지? 네, 맞습니다. 요아, 문건 받는 즉시 분석해. 이게 핵심이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중국의 속내를 볼 수 있겠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중국은 미국과 한국을 어떻게 분석했을까? 이틀 뒤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월요일 오전 9시, 제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고 기밀 문서였어요.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해외인재관리국이 작성한 천인계획 2단계 전략 보고서였죠. 저는 봉인을 뜯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천인계획 2단계, 전략적 대상, 재배치.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제 시선이 한 문단에 멈췄어요. 전략적 재평가 결과, 우리는 대상 전환을 수행한다. 미국은 이미 고강도 법 집행과 정보 감시로 인해 고위험 고보안 영역에 한해서만 제한적 공략을 유지한다. 반면 한국은 다음의 이유로 우선 표적으로 선정되었다. 저는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4가지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영역적 우위. 한국은 반도체 핵심 소재와 공정, 초정밀 광학 센서, 실전형 인공지능 제어 기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바이오메디컬 응용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의 응용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저는 형광펜으로 그 문장에 줄을 그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노리는 첫 번째 이유였죠. 미국은 이론 연구에 강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분석이었어요. 두 번째, 접근성. 한국의 연구 구조는 민간, 정부, 산업, 학계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기술 접촉 기회가 풍부하다. 공동 연구, 산학협력, 국제학술 교류를 통해 합법적 접근이 가능하며 외형상 비정상 거래로 인식되지 않는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연구 환경을 침투하기 쉬운 구조로 판단한 거예요. 세 번째, 법적 리스크. 한국은 법적 제약이 약하고 기술 보안 수사 빈도가 낮다.
인력 포섭 및 자료 이전 시 노출 위험이 제한적이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법적으로 허술한 나라로 본 거예요. 네 번째, 비용 대비 효과. 미국에서 기술 한 건을 확보하는 비용은 한국에서의 4배 이상이 소요된다. 한국의 인력 영입 비용은 낮고 일정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중국의 계산은 완벽했어요. 논리적이고 치밀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분석인데 왜 실패했지? 저는 다시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붉은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향후 5년간 미국을 대체할 차세대 기술 공급국으로 지정한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중국은 진심이었어요. 한국을 다음 표적으로 완전히 못 박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본 데이터는 달랐죠. 1348건의 메일 중 1%만 응답했고 실제 유출은 극소수였어요. 뭔가 중국이 놓친 게 있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장이었어요. 폭스 분석 끝났어? 예, 방금 끝났습니다. 국장이 제 책상 옆에 섰습니다. 결론이 뭐야? 저는 보고서를 들어보였어요. 중국은 한국을 4가지 이유로 선택했습니다. 실전 기술 보유, 접근 용이성, 낮은 법적 리스크, 그리고 비용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중국의 분석은 완벽해 보여요. 데이터도 정확하고 논리도 탄탄합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정반대예요. 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뭘 놓친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시스템, 구조, 법률, 비용까지 전부 계산했어요.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걸 빠뜨렸습니다. 뭔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답을 몰랐거든요.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보고서엔 없는 뭔가가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국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가 직접 가서 찾아내. 중국이 계산하지 못한 그 무언가를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출발해. 현장 조사하고 보고서 올려. 국장이 나가고 저는 다시 중국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완벽한 분석, 치밀한 계산, 명확한 목표.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저는 노트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중국은 무엇을 계산하지 못했는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곳은 알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인천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3일 뒤 출발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중국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으며 뭔가 놓친 게 없는지 찾아봤죠. 영역적 우위, 접근성, 법적 리스크, 비용 효율, 4가지 이유는 모두 합리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버텼습니다. 대체 뭐지? 저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을 거야. 직접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 알겠어. 사흘 뒤면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흘 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연구소에 접촉을 시도했어요. 카이스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까지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부인 방문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기술 보안상 외국 기관의 조사 목적 방문은 불가능합니다. 공식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중국 보고서엔 분명 접근성이 높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문조차 열리지 않았죠. 그리고 이틀 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폭스 한국 정부 차원에서 협조가 승인됐어. 현장 조사를 진행해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화요일 오전 저는 한국의 기술과학연구원을 방문했어요. 연구소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출입 절차가 5단계였거든요. 신분증 확인, 방문 목적 확인, 출입증 발급, 보안 서약서 작성, 그리고 동행자 배정까지. 모든 출입 기록은 자동으로 저장됐고 허가된 시간 외엔 시스템이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문객은 반드시 직원과 동행해야 하고 촬영이나 녹음은 금지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접근성이 높다는 중국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마다 카메라가 있었고 모든 문엔 인증 시스템이 달려 있었어요. 혹시 이 보안 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영된 겁니까? 201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죠. 전인 계획 때문입니까?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원래부터 이랬습니다. 연구 성과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대응이 아니라 원칙이었어요.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은 더 놀라웠죠.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보안 모듈이 0.05초 내에 모든 비인가 접근을 감지하고 자동 차단했습니다. 모든 데이터 전송은 AI 시스템이 분석했고 내부 직원 간에도 접근 권한이 분리돼 있었어요. 직원들끼리도 서로 못 보는 겁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구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보호. 오후엔 연구원들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30대 중반의 남성 연구원이었어요. 혹시 중국에서 천인 계획 메일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죠? 우리 연구실 사람들 거의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삭제했죠. 중국에서 살고 싶진 않으니까요. 조건이 꽤 좋던데요. 연봉 4억 원, 주택 제공, 연구비 지원까지.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요? 그냥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답이에요? 다음으로 만난 건 40대 여성 연구원이었습니다. 천인 계획 메일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바로 지웠죠. 왜입니까? 솔직히 중국에서 살고 싶진 않아요. 돈을 얼마를 준다 해도 제 삶을 옮길 이유는 안 되잖아요? 세 번째로 만난 건 50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도 메일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여러 번요. 답장은 안 하셨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거든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연구원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총 8명의 연구원을 만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죠. 말투는 다 달랐지만 그 의미는 모두 하나였어요. 저요? 그냥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답이에요. 솔직히 절대 중국에서 살고 싶진 않아요. 그게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제 삶을 옮길 이유는 되지 않잖아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5단계 출입 절차, 실시간 AI 보안 시스템, 분리된 접근 권한, 그리고 연구원들의 한결같은 대답. 중국 보고서가 말한 접근성 높은 나라, 법적 리스크 낮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방어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대체 뭐지? 왜 한국에서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거지? 저는 그들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아직 모르겠더군요. 내일부터 더 깊이 들어가야겠어. 그들의 일상을 직접 봐야 답이 나올 거야. 그날 밤 저는 중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접근 용이성, 낮은 법적 리스크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중국은 완전히 틀렸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삶은 대체 뭘까? 답을 찾으려면 연구소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야 했죠. 다음 날 저는 서울 도심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한 한국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직접 봐야 할 때였어요. 지하철역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지만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모두가 자기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줄을 서서 탔죠. 워싱턴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거기선 누가 먼저냐를 다투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노약자 배려 좌석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서 있었죠.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작은 목소리로 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죠. 이건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식사를 위해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가격에 놀랐어요. 김치찌개 정식이 8,000원, 약 6달러였죠. 주문하자 다른 음식들도 나왔습니다. 김치를 비롯해 6가지나 됐어요. 전부 공짜였죠. 음식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성과 이 품질을 6달러에? 워싱턴에선 커피 한 잔 값이었어요. 그때 어제 만났던 연구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편한 나라는 아니에요. 경쟁도 심하고 일도 많죠. 하지만 저희는 편하려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사는 거예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한국의 생활 수준과 복지, 기술력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은 편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경쟁은 중국보다 치열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길었고 압박은 강했죠. 대학 입시 경쟁률, 취업 경쟁률, 부동산 가격까지 모든 게 높았어요. 그런데 왜 떠나지 않지? 어제 만났던 다른 연구원의 말도 떠올랐어요. 저희는 돈보다 존중받는 일을 더 중시해요. 여기서 하는 연구는 국가의 미래잖아요. 그게 보람이에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편하려고 일하지 않는다. 의미를 위해 일한다. 이건 국가 시스템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인 민족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거리는 안전했어요. 여성들이 혼자 걷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학생들이 편의점 앞에 앉아 있었죠. 이건 단순한 치안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안전하다는 신뢰였어요. 저는 며칠 동안 한국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시스템을 신뢰했습니다. 지하철이 정시에 올 거라고 믿었고, 거리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고, 음식이 정성스러울 거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지키고 차선을 지키고 질서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보고서를 다시 떠올렸어요. 접근성이 높고 법적 리스크가 낮다고 했죠. 하지만 중국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힘들지만 의미 있고 경쟁적이지만 보람 있고 바쁘지만 안전한 삶이었죠. 4억 원을 준다고 이걸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평온한 풍경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계산한 건 연봉, 주택, 연구비였어요. 하지만 계산하지 못한 건 이거였습니다. 매일 안전하게 출퇴근하고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확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이 일상이었죠. 연구원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요? 그냥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그들이 지키려는 건 연구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삶 자체였어요?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삶 자체가 방화벽이다. 중국은 이걸 계산하지 못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남는 게 아니다. 삶의 질과 일의 의미 때문에 남는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이었어요. 이 삶은 수십 년간 쌓아온 사회 시스템, 국민의 질서의식, 그리고 일에 대한 가치관으로 만들어졌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중국이 왜 실패했는지 알겠어. 그들은 사람을 샀지만 삶은 살 수 없었어.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지난 며칠간 본 한국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질서, 안전, 신뢰, 그리고 의미. 이 네 단어가 한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CIA 역사상 가장 특이한 보고서가 될 거야. 서울 체류 10일째,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화면엔 수많은 수치가 떠 있었어요. AI 반응 속도 0.05초, 센서 오차율 0.002%, 반도체 미세 공정 균일도 99.9%였죠. 저는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안 강국이 아니야. 기술력 자체가 이미 다른 차원이다. 지난 며칠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는지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뭐지? 한국의 기술이 대체 뭐길래? 저는 한국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5%, 디스플레이 40%, 2차 전지 35%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점유율이 아니었죠. 핵심은 대체 불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극자외선, 노광 공정용 포토레지스트는 전 세계에서 단 3곳만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한국이었죠. 이게 없으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의 핵심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확도와 반응 속도에서 한국 기술은 독보적이었죠. 저는 자료를 넘기며 한 줄을 적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정보를 쫓는 게 아니라 한국의 능력을 쫓고 있다. 중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의 특징은 즉시 상용화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험실에서 공장으로 이전하는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중국이 정확히 파악한 부분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연구소와 공장이 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가 오후엔 생산 라인에 적용됐죠. 이런 속도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따라올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중국이 원하는 거야. 저는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중국 제조 2025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첨단 산업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에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점점 강해졌고 기술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엔 필요한 게 다 있었습니다. 검증된 기술, 완성된 공정, 숙련된 인력까지 전부였죠. 저는 중국 보고서의 다른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 기술 한 건의 가치는 미국 기술 네 건의 가치와 같다. 왜냐하면 즉시 돈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한국은 효율의 문제였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았죠. 하지만 여기서 중국이 놓친 게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공식이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인 노하우였죠. 이건 복제할 수 없어. 중국은 데이터를 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경력 엔지니어의 손끝 감각은 훔칠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 기술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전부 연결돼 있었어요. 반도체 기술은 디스플레이와 연결됐고 디스플레이는 배터리와 연결됐죠. 하나만 따로 빼낼 수 없었습니다. 생태계야. 중국은 기술 하나를 원했지만 한국은 생태계 전체를 가지고 있어. 저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5단계 보안, AI 자동 차단, 연구원들의 거절, 그리고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기술은 훔칠 수 있어. 하지만 자부심은 훔칠 수 없어. 중국은 한국 연구자들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있었죠. 한국 연구자들에게 기술은 상품이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만든 기술이 사람들 삶을 바꾸는 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저는 보고서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사람과 떼어낼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은 실패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기술의 목록을 다시 봤습니다.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배터리, 센서까지 전부였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모든 기술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야. 한국의 반도체는 더 빠른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배터리는 더 먼 거리를 달리게 했어요. 로봇은 위험한 일을 대신했고 AI는 편의를 제공했죠. 기술의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이제 알겠어. 중국이 한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를. 한국의 기술은 수십 년간 사람들의 필요에서 태어났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이었죠.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의미를 찾았어요. 자기가 만든 기술이 실제로 쓰이는 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수치가 아니라 철학이다. 중국은 숫자만 보고 철학을 보지 못했다. 내일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의문만 남았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는지 알아야 해.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CIA 본부 지하 3층 분석실에서 한국에 관한 자료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는지 알아야 해. 저는 미 국무부 보관 문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국전쟁 직후 CIA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예외적 교육 투자 패턴이었죠. 문서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군사비보다 교육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전쟁 직후 국가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1950년대 후반 통계가 있었어요. 정부 총 예산 대비 교육비 비중이 10%를 넘어섰습니다. 당시 미국의 원조로 근근히 버티던 나라가 선진국들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부 수치일 뿐, 부모들이 소를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민간의 투자는 통계로 잡히지도 않았죠. 당시 미군 고문관이 쓴 메모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총보다 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다.
저는 1960년대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문서였어요. 계획서를 보니 모든 산업 투자에 교육 프로그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공업학교를 세웠고 조선소를 만들면서 용접 기술자를 훈련시켰어요. 기술과 교육을 한 세트로 본 거야. 1970년대 자료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문서였죠. 정부가 포항제철을 세워 철강을 생산하자 10여 년 뒤 기업 스스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포항공과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단순히 철강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철강 기술을 연구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한 겁니다. 저는 미 상무부 자료를 뒤졌습니다. 1980년대 한국기술발전추이 보고서였어요. 한국의 기술 습득 속도는 일본의 2배, 서독의 3배다.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개량과 혁신이 동시에 일어난다. 보고서에 구체적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진출할 때 일본 기술을 도입했어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원본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죠.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쓰비시 기술을 배웠지만 1년 만에 독자 모델을 내놨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야. 기술 진화다. 저는 1990년대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혁명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나섰을 때 전 세계가 의아해했다고 하더군요. 당시엔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2000년까지 전국에 광 케이블을 깔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냈죠. CIA 기술 분석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낸다. 저는 2000년대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이었어요.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4.8%였습니다. 이는 미국 2.9%, 일본 3.1%보다 훨씬 높았어요. 세계 1위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민간 기업 투자였습니다. 전체 연구개발비의 78%를 기업이 부담했어요. 정부가 시키는 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하는 거야. 저는 최근 10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특허 출원 현황이었어요. 2023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PCT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압도적인 세계 1위였습니다. 2위인 스위스나 3위인 일본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특허의 질이었습니다.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기술 이전 및 상용화 비율이 30% 후반에 육박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10% 미만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였죠. 한국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않아. 실용을 위한 연구를 해.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모든 자료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은 70년간 한 가지만 집중했습니다. 교육과 기술이었죠.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사람은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이었어요.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 연구자가 존경받는 사회, 혁신이 일상인 문화였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방어는 70년 전부터 시작됐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중국이 왜 한국을 노렸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말이죠. 워싱턴 본부, 대회의실. 이틀 뒤 저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FBI까지 참석한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CIA 국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폭스 분석관이 한국의 기술 보안 체계를 조사했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저는 첫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유출 방지책과 기술 보안은 기술적 관점에서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천인 계획을 막았죠? 3가지 이유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차트를 보여줬어요. 첫째,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FBI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단순한 거부감인가요? 아닙니다.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저는 구체적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대기 오염 지수는 서울의 3배, 식품 안전도는 절반 수준입니다. 자녀 교육 환경도 비교가 안 돼요. 국토안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당연하겠군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 중심 문화였어요. 저는 인터뷰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한 연구원이 그러더군요. 억만음을 줘도
가족과 떨어져 살 수는 없다고요. 한국인들에게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주말마다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명절엔 온 가족이 모여요. 이런 관계를 중국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CIA 부국장이 메모하더군요.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은 이상할 정도로 규정과 법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어요. 지하철에서 대기선을 지키고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사회 전체가 질서를 지키는 문화예요. 그것과 기술 유출이 무슨 상관이죠?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안 규정을 어기는 걸 당연히 나쁜 일로 여겼거든요. 저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하더군요. 규칙을 어기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요. 국방부 차관이 감탄했어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민족성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룰을 어기는 걸 영리하다고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은 집단주의라 규칙 위반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FBI 국장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결국 문화적 차이네요. 네. 중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만 분석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문화였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내부 문서에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한국은 접근성이 높고 법적 리스크가 낮다고요.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위험한 나라였어요. 법보다 강한 도덕적 울타리가 있었거든요. CIA 국장이 결론을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울 점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를 바꿀 순 없어요. 하지만 연구자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 성과가 국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주고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국토안보부 차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중국이 다른 방법으로 시도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의 방어막은 70년간 쌓인 문화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질서정연한 사회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인재 영입을 위해 메일을 보내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삶과 문화적인 매력 그 자체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사람을 유혹했지만 한국은 일상으로 사람을 매혹시켰어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원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최근 저는 인사과에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을 담당하는 파견관 지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사과장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조사관으로 갔던 나라에서 인간으로서 머물고 싶어진 겁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삶 자체로 사람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그 매력에 저 역시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